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 때문일까요? 오늘은 문득 관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간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 작가 이혜경. 소설가 이혜경 씨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간관계와 소통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작가 이혜경. 단정하고 진지한 모습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애정을 엿볼 수 있다. 1982년 세계문학에 우리들의 떨켜를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장편 기류의 집으로 독일의 리베라투르상을 받았다. 소설집으로 그 집 앞, 꽃그늘 아래 등이 있다. 2006년 동인문학상 수상작인 이혜경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 틈새에는 인간 사회의 폭력과 소외 문제를 다룬 9개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이주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다룬 물 한 모금, 가족 간 갈등과 탐욕 때문에 변해버린 인간에 대한 애증을 그린 섬, 주인공이 가족들에게조차 불임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임신을 꾸미고 지내다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이수문학상 수상작 피아간.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해체 등을 겪는 인물을 통해 삶을 성찰한 표제작 틈새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두드러지는 사회 현상과 불임, 재혼 등의 가족 문제를 접목시키며 관심사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네, 이혜경 씨 소설의 매력을 두 가지 정도 들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혜경 씨 소설이 독자들로 하여금 주변에 무수히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어느 한순간 응시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우리들이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을 이혜경 씨 소설이 전면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혜경 씨 소설을 읽으면 아주 풍성한 언어 감각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혜경 씨는 소설 곳곳에 아주 정치하게 비유적인 언어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적인 언어들은 사실 일상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그 일상과는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부딪히게 함으로써 어떤 그 언어와 의미의 울림을 더욱 웅숭 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틈새라든지 아니면 크레바스, 망태 할아버지 저기 오시네, 늑대가 나타났다, 피아간, 뭐 이런 작품들은 모두 가족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혜경 씨가 다루고 있는 가족 서사는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평범한 불행 혹은 소멸되지 않는 고통, 이런 것들을 아주 거침없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 애정, 이런 것들은 어떤 타자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봄으로써 그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혜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개간지에 장편을 연재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바쁘신 나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뭐 그냥 열심히 일할 땐 작가인 척, 아닐 땐 백수인 척. 네. 여행도 많이 다니셨는데 요즘은 연재 때문에 잠깐. 네, 올해는 거의 못 움직였어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소설집은 이제 이혜경 선생님의 최근작이죠. 최근작인데 3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받았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예, 앞에 살펴보니까 2006년 5월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틈새, 제목에서 이제 관계와 어떤 소통의 단절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출간 당시의 계절이 5월이어서 그랬을까요? 책 색깔은 예, 굉장히 화려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네, 아주 예. 마음에 드는 네. 이미지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틈새라는 이미지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틈새라는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복합적인데요. 우선은 뭐 뜨거운 물주전자를 무심코 이런 유리 위에 올려놨을 때 무심코 올려놔 쩍 금이 가는 그런 금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가다가 자칫 한 걸음 잘못 디뎌서 빠졌는데 빠져나가기 어려운 크레바스일 수도 있고, 정현종 선생님의 시 섬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럴 때 어떤 위안을 주는 어떤 공간, 지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생각에서 저런 제목을 붙였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이 집단의 폭력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폭력도 이런 어떤 틈새를 만드는 금을 그리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겠죠. 예, 생각해봤는데 나하고 남 사이에 금을 긋는 건 어떤 목숨 있는 것들이 생존 본능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본능을 뛰어넘으려는 어떤 의지들이 있어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예. 그 가족은 이혜경 선생님의 그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데뷔작인 길 위의 집도 그렇고요. 길 위의 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우리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이라면 측은하게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좀 화가 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주인공의 이름이 아주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은용이라고. 아, 네, 은용이에요. 예. 그 운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저는 소읍에서 자랐는데요. 그 소읍에서 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여자 중에 하나니까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 진학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엄두도 못 내고, 그런데 작품 속의 은용은 뭐 나서서 뭘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렇게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다소곳하게 살라고 이런 식으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혼자만의 기록을 일기에다가 적어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그 중간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인물. 예. 길 위의 집은 리베라 투르 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예. 리베라 투르 상은 독일에서 주는 상이라고 저는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예. 예, 어떤 상인가요? 저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근데 독일의 어떤 기독교 재단에서 제3세계 작가들, 여성 작가들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기 전에 오정희 선생님께서 새라는 작품으로 본상을 받으셨고, 저는 그 이름의 장려상이에요. 리베라투르 장려상. 장려상은 번역이 안 된 상태에서 상을 주고 그런 다음에 번역돼서 출판하는. 네. 예. 길 위의 집으로 독일 곳곳을 도시면서 낭독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지금 좀 전에 그 이야기가 되었던 은용이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독일 여성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 이러고, 사실 독일 여성 이전에 한국의 방송에서 하는데 방송에 나갔는데 그 진행자분이 화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동적인가 이러면서 화가 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집안에서 순종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집에 있는 여자가 하루아침에 뭐 전사가 된다거나 투사가 된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개인차에 따라서.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수동적인 상태가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남성 독자들이 화를 내지 않더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남성 독자들은 공감하고 여성 독자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줬으면 이랬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기타노 타케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가족을 좀 내다버리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소설 속 가족들이 그다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길의 집에서도부터 시작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무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긍정적이었다면
사실 소설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생각을 자꾸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이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기타노 다케시 그 말 듣다가 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게 버려도 된다면 버려도 남한테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관계라면 훨씬 더 가족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족은 꼭 이렇게 서로 뭉쳐야 되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가야 된다, 혈연이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더 버겁고 무겁고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무심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가족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굳이 가족 소설이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될 건데 왜 굳이 가족 소설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 가족이라는 게 최소한의 사회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해서 굳이 가족이 아니어도 다른 이야기로 대체해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데 왜 가족 소설이라고 굳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좀 속이 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족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 소설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네.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더러 이렇게 가족을 다룬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저는 가족을 다루는 게 아니라 관계의 어떤 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 그게 가장 아주 은밀하게 자행되는 최소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족 이러면 아닌데 네. 이런 마음 들어요. 저도. 뭔가 아직까지도 가족 소설을 그 분야를 좀 더 작게 보는 그런 편파적인 시선이 좀 들어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피아간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보면 그 반전이 특히나 특이한데요. 임신한 이제 주인공 경은이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아토피에 걸리지 않도록 스낵 같은 것도 이제 먹지 않아요. 그런데 반전은 또 굉장한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네. 사실 뭐 반전을 염두에 두고 그랬다기보다는 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탄다 이러면서 기이하는 거, 삼가는 마음. 그래서 그 경은이라는 여주인공이 자기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 몸에서 자기 아이가 지금 태아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똑같이 삼가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CCTV의 기록은 대개 움직임이 많고 적고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분량으로 마트에 드나든 사람들을 샅샅이 드러낸다. 소설집 틈새의 수록작 크레바스에 나오는 주인공의 직업은 대형마트 보안요원. 지역 내 거리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CCTV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들의 모습에서 소설 속 주인공의 일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비추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거리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이들. 이혜경 작가는 CCTV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통해 스스로를 타자화시키고 소외시키는 현대인의 모습을 포착해냈다.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사실 영상에서 나오는 그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카메라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뭐 카메라 보면서 이게 좀 그 카메라 없다고 사람들이 행동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알고 있지만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말하면 안 되고 그는 좀 이제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9편의 단편들마다 각 그 인물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시선이 있어요. 그것은 작가의 시선이기도 하겠지만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민, 또 주인공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직업군들의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쓰시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취재를 나가잖아요. 네. 사실은 막연한 단계에 있다가 취재에 나가서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한결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수줍은 성격이었는데 잡지 기자를 하면서 그 경험 덕분에 취재하기가 좀 수월해졌고 또 이 틈새 같은 경우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원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말을 맞게 된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죄송한데 뭐 괜찮으시겠냐니까 그래도 들려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네. 예.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글쎄요. 특별히 그렇지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데 가장 인상적이었다면 취재가 불가능했던 그래서 이 작품집의 그림자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커라는 직업을 취재를 해야 됐는데 찾아갔는데도 왜 그 회사 홍보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은 안 알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닫혀 있다는 느낌. 그래서 좀 서운한 작품이 됐는데요. 예.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고독과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집의 그 제목인 틈새, 틈새와도 맞닿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의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면서도 특히 마음이 아프게 와닿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가서 싸우고 극복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영웅들은 사실 여기 작품에 실린 그야말로 도망치는 사람들조차 자기 생애선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주 뛰어난 영웅들에 대해서는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자꾸 달아나고 도망치고 숨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표제작 틈새는 그 주인공이 가전제품 애프터 서비스를 쓰는 기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느닷없이 아내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잘 가정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에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금이 생기고 또 살아야 할 이유, 살지 않아야 할 이유 이런 몽독들을 적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연민을 느끼게 하는 주인공이었어요. 원래 제가 살던 읍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인공이 가전제품 애프터 서비스 기사는 아니었고 횟집 주방장이었어요. 그래서 강변에 있는 횟집에 입구에 그분 사진이 커다랗게 실크스크린 돼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치워졌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뭐 부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하고 또 뭐 빚도 많이 주고 그러고 자살하셨다. 이런 얘기 듣고 나서 그게 오래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써봤어요. 네. 우주 슈퍼 앞의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고 담배를 사거나 음료수를 사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아크릴로 만든 즉석 복권꽂이에서 복권을 두어 장 사서 동전으로 긁어보기도 했다. 영석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멍가게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약했다. 우주 슈퍼를 제 우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영석과 기껏 날씨 이야기나 나누다 돌아나와 차에 시동을 걸면 정작 하고 싶던 말은 그제야 신침처럼 입안에 고였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기 앉아라. 영석은 제가 앉았던 의자를 그에게 주고 음료수병을 담아두는 플라스틱 상자를 가져와 뒤집어 엎고 그 위에 앉았다. 손님은 마침 차 시간이 되어 가려던 참이었다고 책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옹두리뼈 같은 머리에 복숭아씨 같은 눈, 쫑긋한 귀를 가진 외계인의 머리 위로 UFO가 떠가는 사진이 표지를 장식한 책이었다. 그런데 너 어쩌다가 길을 그렇게 바꿔들었냐? 손님이 가고 난 뒤
영석이 음료수 냉장고에서 꺼내준 매실 음료의 병이 톡 소리내며 열리는 순간 그는 물었다. 자기 생각에도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물을 수 있었다. 그 담담함에 깃들인 일말의 잔인함조차 마음에 들었다. 곧 날아오를 거라는 게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새는 한번 날아보라고 꼬드겼다.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 게 지겹지도 않느냐고. 이제 박차고 날아오르라고. 네, 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될 때마다 왜 너는 밥 먹냐라는 질문하고 너무 똑같아서 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꼭 짓궂지만 듣고 싶어요. 그 소설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문학이란 네, 이경 선생님에게 무엇인가요? 네. 예,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겠죠. 네, 올해 초에 어떤 단신을 봤는데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이 여성이 한 분이 행복한 장례식을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도 죽고 자녀 둘이 죽고 그리고 그 부인하고 막내만 살아남았는데 그 부인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엔 나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봤다. 사고가 워낙 크니까 울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그다음에 나 자신과 살아남은 막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고 앞에서도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저한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글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 저마다 어떤 필터 같은 게 있잖아요. 카메라의 필터처럼 개인의 어떤 성격과 경험들이 이렇게 녹아서 만들어진 건데 그 필터가 있으면 사물을 온전히 보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경험 때문에. 근데 그런 필터 말고 그런 필터를 바라보는 거 말고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게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더 써봐야 알겠어요. 그거는 정말. 이제 단편 한 편을 발표하시고 나서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내가 전혀 그런 말씀을 평상시 안 하시는데 이번에 단편 제목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뭐였죠? 망태 할아버지 저기 오시네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제목들보다 더 특이할 것도 없고 망태 할아버지라는 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동화적인 내용일까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동화적이면서 그렇게 부드럽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의 이야기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네. 뭔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참 못 붙이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제목은 붙이면서 내가 좀 자유로워졌구나 제목 붙이는 데에서 막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잘 생각 안 나지만 그 단편 속에는 유독 바퀴벌레에 집착하는 여자가 네. 나와요. 예. 근데 주인공이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주인공을 만드는 제가 바퀴벌레를 아직 극복 못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바퀴벌레에 대해서 논문을 쓸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걸 무서워하거나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바퀴벌레만 보면 본능적으로 어쩌지 못하는 이게 뭔가 아직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사람이 사람을 배척하는 거, 민족이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닥에 제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듯 본능적으로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작품집 맨 처음에 실린 물 한 모금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삶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10년 전쯤인가요? 이렇게 문득 인도네시아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잠깐 얼굴을 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들이 이 작품 속에 많이 녹아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88 올림픽 이후에 노동자들이 많이 왔는데 해외 노동자들이 90년대 초반에 집 근처에 가보면 주택가였는데 날씨가 쌀쌀한데 그분들이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바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동남아 쪽에서 주로 오셨으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맣고 아주 마른 분들. 근데 그때 취재를 하다가 이건 도저히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접어뒀는데 마침 운 좋게 그 한 10년 전에 외국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한 2년 살면서 그전보다는 어쨌든 그분들 문화를 조금 더 알게 되었으니까 생활도 알게 되고 이제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와서 썼어요. 네. 그 무료해 보이고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삶의 벼랑 끝에 와닿는 사람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다라는 한 시의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틈새에 떨어졌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지만 틈새를 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소설들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어지럼증에 대한 호소가 있어요. 예. 멀미,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있어서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제 주변에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나 언니, 저는 멀미를 잘 안 하는데 어머니나 언니가 멀미를 엄청 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미 어머니께서 60대에 들어가셔서 병원 때문에 서울 출입이 잦으셨는데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다 보면은 차에서 중간에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서서 엄마는 토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는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무력하죠.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혼자 견뎌야 하는 어떤 것들, 멀미든 어지럼증이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저마다 견디는 어떤 것들이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사실. 네. 그 울렁거림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혹시 그 물 한 모금이 아닐까. 예, 그 물 한 모금이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위로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혼자 책을 읽다가 하게 됐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겠죠. 뭐 네.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어깨에다 손만 얹어줘도 이렇게 조금 수월해지는. 그러니까 그럴 때 물 한 모금만 마셔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곧 삶의 풍요일까? 갈수록 여유는 사라지고 정서는 각박해지고 타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오늘날. 진정한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관계 속에서 사람은 불행해지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내담자들을 보면은 대개가 그 이제 관계 맺는 거에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일단 의식 속에서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의식이 먼저 생겨나야 돼서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나 혼자서만 살 수 있다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의 접촉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죠. 모든 관계 맺음의 출발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알기 시작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관계가 시작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죠. 그늘진 삶의 구석구석을 애정어린 시선과 정교하고 탄탄한 문체로 그려온 소설가 이혜경. 집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작가가 줄곧 매달려온 화두는 바로 가족이다. 가족은 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화를 겪는 첫 집단. 가정에서 배운 관계의 패턴은 평생의 인간관계를 좌우할 만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더욱 깊어진 고독과 소외감을 섬세하게 읽어내며 결국 우리는 모두 섬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이혜경 작가. 하지만 욕망으로 벌어진 삶의 틈새에 밀착해서 인간을 감싸고 보듬으려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더디지만 탄탄하고 뚜렷한 행보를 걸어온 이혜경 작가. 잔잔한 감동과 긴 여운을 전하며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리며 말했다. 늑대와 친척인 그가 늑대 이야기를 하는 게 신기했다. 어쩌면 마을 어른들이 그를 잘못 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스름역, 들판을 혼자 걸어가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은 마을 안에서 늑대 취급을 받던 그뿐이었다. 먹빛으로 더 짙어진 가로수들이 이제 무섭지 않았다. 나는 슬그머니 그의 허리춤을 잡으며 그의 등에 몸을 기댔다. 그의 몸에선지 아니면 저녁 공기에선지 비 맞은 개에게서 나는 축축한 냄새가 맡아졌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게 늑대 냄새인지도 몰랐다. 어느새 나도 늑대가 된 것일까? 그 냄새를 맡자 눈꺼풀이 자꾸만 감겨왔다. 자울자울 졸았다. 걸을 땐 그토록 먼 길이었는데 자전거로 오니 금세 마을이었다. 화면으로 만나시면 좀 아시겠지만 말씀도 차분하시고 또 외모도 단정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시선을 약간 1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늘 자기 눈 아래에 있는 대상들을 그래요? 보신다는 거 저는 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또 초등학교 사진, 예, 제가 우연히 봤던 초등학교 사진에도 예, 작은 이혜경의 모습이 삐딱하게 아래를 보면서 서 있었어요. 아마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설들을 쭉 써오고 계시고 그래서일까요? 아마 그런 유년 시절의 어떤 짧은 이미지들, 그런 모습들이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어떤 아이셨어요? 그게 이 작품님 맨 마지막에 실린 그 늑대가 나타났다. 그게 몰랐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자전소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부름 잘하고 착한 아이인데 가끔 사고 치는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가 되고 나니까 저희 가족들이 어릴 때 그렇게 편지 써놓고 집 나가더니 하면서 그 편지를 저희 어떤 문학의 원천으로 근데 왜 나갔지 하고 저도 그 어른을 만나면 묻고 싶은데 아마 제가 자란 가정이나 사회가 유난히 금기가 많고 엄격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참다가 안 되면 터져나가는 그런 거 아니었나. 예, 그래서 그 늑대가 나타났다에 그 처제하고 사는 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별명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 든 게 저 사람한테 다른 무엇들이 있을 텐데 그 말이 딱 걸림돌이 돼가지고 다른 걸 못 보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집안 분위기, 그 다음에 주변의 분위기들이 자꾸 뭐 가출하게 하고 제목만 보면 이혜경 선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그런 소재였기 때문에 예, 의아해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편하게 썼어요. 아, 유난히.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렸을 때 가출을 감행하던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예.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서 좀 재미있어하면서 쓰면서 재미있어하기가 별로 쉽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네. 키득키득 해가면서 네, 아직 그 작품을 읽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늑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늑대가 그러니까 보통 어디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린 늑대를 보진 못했어요. 늑대가 있다는 말만 듣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망태 할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그런 존재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옛날 동안이지만 그 네. 빨간 모자 아가씨에 네. 나오는 예, 그런 늑대의 어떤 꼬임이나 네. 그런 것들이 여러 작가들에게 매력을 줘서 예, 이래저래한 늑대에 관한 소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속 깊은 연민이랄까 또 탄탄한 소설의 얼개 이런 걸 빼놓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치밀한 문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말로 외국어로 번역될 때 번역이 잘 되지 않을 듯한 이를테면요 그 대설구준 예,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시드럭 부드럭 또 물에 젖은 책가피처럼 히치히치했다 등등의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류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예, 찾아서 많이 쓰고 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사실 지금 저더러 그 단어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정확히 대답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부모님 연배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실 때 지금 사람들이 잘 안 쓰지만 저한테는 익숙한 단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단어들을 안 쓰고 제가 그런 말을 쓰면 이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말이라는 게 안 쓰면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나라도 써줘야지. 이래서 의도적으로 쓴 경우도 있고 또 뭐 하승만 씨도 있지만 다른 동료 작가들 소설 읽다가 제가 몰랐던 단어 예쁜 단어 나오면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 주변에 그 선량한 이웃들이 네 소설 읽기 힘들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하는 일인지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일상적인 단어들로 소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또 이혜경 선생님의 작품을 읽거나 이러면서 좀 더 많은 단어들을 채집해야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뜻은 전곡을 찌르는 뜻은 알 수 없지만 예, 애둘러서 어떤 의미라는 것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단어들을 개발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볼게요. 네. 틈새 그 작가의 말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보면 물어뜯고 싶은 강아지를 비유해서 문장을 보면 자꾸 고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고치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단정하고 탄탄한 문장이 이제 문장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가 봐요. 사실은 그 퇴고하는 즐거움이 없었다면 소설 쓰기가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초고는 누가 혹시 보게 될까 봐 감춰야 할 정도로 산만하거든요. 근데 그 초고를 고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지점에 가면 이게 소설이 되겠구나. 초고일 땐 이게 소설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게 소설로 읽히겠군 하는 그 순간을 만나는 기쁨 있잖아요. 그 때문에 자꾸 고치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왜 그야말로 제 주변 성실하고 선량한 독자들한테 제가 책을 드리면서 제 책 어렵대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네, 1982년에 등단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잠시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기류의 집으로 예, 장편을 내셨어요. 그리고 행보가 요즘 젊은 작가들이나 또 다른 작가들처럼 굉장히 빠르게 예, 그렇게 작품을 발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틈새도 벌써 2006년 작품이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네. 저도 빨리 걷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요. 다른 작가들보다도 이혜경 선생님의 소설을 읽을 때면 행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허투루 짚는 발걸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선은 우리들이 발 빠질 수 있는 틈새를 노리되 그 작가의 발은 탄탄한 땅을 딛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글을 써주셔서 저희 후배 작가들에게 자극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낭독하실 부분은 어디세요? 네, 저기 아까 말씀드린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이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늑대라는 금기 때문에 움쭉달싹 못하게 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에서 얘가 그렇지만 호기심과
그 두려움 사이에 낑겨 있다가 마침내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럼 낭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팽팽히 당긴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바엔 나를 반으로 쭉 찢어서 나눠 갖자고 호기심이 꼬드겼는지도 몰랐다. 두려움이 그럴까 하고 잠깐 생각하느라 한눈판 사이에 휙 떨어져 나왔는지도 모르고 호기심에게 질질 끌려가는 아이치고는 주도 면밀하게 나는 짐을 꾸렸다. 바깥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을 공책과 필통 안에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칼을 챙겨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옷에서 집어낸 돈과 대지저금통을 턴 돈. 언젠가는 숙녀가 될 꼬마답게 손수건도 챙겨놓고 마을을 벗어났다. 저도 인간관계가 힘들 때면 관계의 틈새 속으로 숨어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피하기보다 한 발짝 나아간다면 인간과의 관계와 소통이 훨씬 더 수월할 텐데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